복사평형을 봅시다. 자, 보면은 일단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전체를 100이라고 하면은 일단 흡수도 안 되고 지표와 대기에 의해서 반사돼서 나가는 양이 얼마냐면은 30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대기하고 지표에 흡수가 되는 양이 얼마예요? 30이 아예 반사가 돼서 나가니까 70입니다. 그러면은 반사되는 양은 얼마? 30. 그러면은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흡수한 에너지 양을 그대로 똑같이 방출해줘야 평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 유지가 되니까 그럼 지구가 방출하는 것도 얼마? 70. 네,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A, B, C의 관계,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A예요. 반사되는 양이 여기서 얼마입니까? B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표가 방출하는 양이 C예요. 그러면은 A는 B 더하기 뭐가 돼야 돼요? C가 돼야 되겠죠. 들어온 양이랑 나가는 양이랑 서로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 들어오는 양이 반사량과 흡수량하고 같아야 되니까. 그럼 B는 뭐에서 뭐 빼주면 되겠어? A에서 C, 흡수량을 빼주면 반사율이 되겠죠. 그럼 C는 뭐에서 못 빼주면 됩니까? A에서 B를 빼줘버리면 뭐 C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제 3번은 지구 복사 평형 과정에서 각 영역에서 에너지의 출입 보세요. 이건 이제 뭐를 고려한 겁니까? 온실 효과를 고려한 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 100% 나오겠죠? 수치값을 집어넣는 문제 자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일단은 반사, 대기와 지표에 의한 반사가 아까 얼마였어요? 30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대기하고 구름에 흡수되는 게 20이니까 지표에 흡수되는 게 50. 따라서 이거 더해가지고 지구에 흡수되는 복사 에너지 양은 전체가 70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표와 대기에 의해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그럼 결국에 얼마예요? 100에서 흡수되는 게 20. 그리고 50이 빠져주면은 30%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반사양이죠. 그러면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한 양하고 나가는 양하고 어때야 돼요? 방출한 양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야 복사 평형이니까 여기서 지표에서 흡수한 게 얼마예요? 50. 그러면 지표에서 내보내는 것도 얼마? 50. 대기에서 흡수한 게 얼마예요? 20. 그럼 대기로 내보내는 것도 얼마가 돼야 돼요? 20. 그러니까 70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거는 지구가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원인 자체는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지구의 대기 때문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대기 안에 들어있는 무슨 기체 때문에? 온실 기체 때문에 바로 온실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지표에서 원래 지금 50을 받았기 때문에 50을 방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방출을 하는데 일부는 우주로 나가는데 일부가 어디로 흡수가 돼요? 대기 흡수가 돼요. 대기 흡수됐다가 대기가 열을 갖고 있다가 얘가 어떻게 돼요? 일부는 지표로 방출하고 일부는 우주로 방출을 해요. 그러면 요 양하고 이 양하고 합쳐가지고 얼마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70이에요. 근데 얘가 일부를 다시 지표로 쏘니까 열을 지표 대기가 가졌다가 다시 지표로 재복사하는 이게 바로 무슨 효과다? 온실 효과예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일으키는 에너지는 여기서 뭡니까? D예요. D. 지표로 재복사하는 에너지가 바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저위도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면은 위에 있는 가가 뭐냐면은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 뭐냐면은 위도별로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저위도 지역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흡수하는 양이 방출하는 양보다 많은 거고, 고위도로 가버리면은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뭐보다 더 많아요? 예,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저위도는 과잉이 되는 거고, 이 지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 부족이 돼요. 그래서 이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나오죠?
대기와 해수의 대순환에 의해서 바로 이 에너지가 이동이 되니까 지구 전체의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역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에너지가 과잉이 되는 부분은 적도 부근에서부터 약 위도 37도 정도까지예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무슨 위도예요? 저위도예요. 저위도. 극지방 쪽이 고위도예요. 그러니까 뭐가 틀렸어요? 고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아니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돼야 되겠죠. 어디로 이동한다? 고위도로 이동을 한다. 네,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속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이건 숙제였으니까. 자. 오늘 배울 게 재밌어요. 수증기 양 뭐 이런 거 배우는데. 자, 1번에 4, 2번에 2, 3번은 3, 4번에 3, 5번에 4, 6번에 4, 7번에 3, 8번에 5, 9번에 3, 10번은 1, 11에 3, 12에 2, 13에 4, 14에 3, 15에 5, 16에 2, 17에 3, 18에 3, 그 다음에 19번은 자, 기권의 층상 구조는 맨 아래부터 무슨 층이에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눠주고 구분한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4개의 층상 구조를 나눠주게 되죠. 그 다음에 대륙권에서는 온도가 낮아지고 성층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 까닭은 성층권에는 뭐가 있다? 오존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가열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C층이 중간권이에요. 따라서 대륙권하고 똑같이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하층부가 고온이고 상층부가 저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무슨 층이다 라고 했습니까? 불안정층이라고 했어요. 왜 불안정층이냐면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대류가 일어나기만 한다고 해서 날씨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충분한 양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수증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륙권에는 충분한 양의 수증기가 있지만 중간권에는 충분한 양의 수증기가 없죠. 따라서 C에서는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씨 변화가 일어난 조건이 두 개예요. 대류 현상이 있고 수증기가 충분해야 되는데 저기는 대류 현상만 있는 거예요. 수증기가 없으니까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그린 가와 같이 장치하고 알루미늄 컵 속에 공기의 온도를 측정을 했더니만 지금 보면은 적외선 등에 의해서 알루미늄 컵이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일정해집니다. 이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다? 복사 평형 상태예요. 즉 여기서 적외선 등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처음엔 어떻게 돼요? 적외선 등에서 주서 이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컵이 열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온도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무슨 에너지가 더 많은 거다?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복사 평형에 도달을 했다는 소리는 온도 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없어지는 이유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하고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됐다? 같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A에서 온도 변화가 상승하는 까닭은 뭐가 뭐보다 더 커서 그래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보다
더 많기 때문이고, B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까닭은 두 에너지 값이 어떻다? 같았다. 그래서 무슨 평형에 도달했다? 복사 평형에 도달을 했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1번은 지구와 달은 태양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지만 지구가 달보다 평균 온도가 높은 이유는 지구는 뭐가 있지만? 대기가 있지만 달은 대기가 없어요. 그죠? 자, 따라서 지구가 달보다 평균 온도가 더 높은 이유는 지구는 뭐가 있어서? 대기가 있어. 온실 효과가 일어나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 다음 22번은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똑같죠. 지금 계속 했던 거. 무슨 평형? 계속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니까? 방출도 하니까. 결국에는 지구도 뭘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즉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만큼 지구도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여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실력 탄탄은 1번은 1번이고 2번은 2고 3번은 2번이에요. 자, 질문 없습니까? 잘 적어두세요. 구름과 강수 봅시다. 대기 중에 수증기 보면은 수증기는 공기 중에 지금도 있어요. 당연히 여름에도 있고 봄에도 있고 가을에도 있습니다. 항상 수증기는 있어요. 근데 건조하면 수증기 양이 적다라는 소리고 습하면 수증기 양이 공기 중에 많다라는 소리죠. 수증기 양이 만약에 적어서 건조해지면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해줘요? 가습기 틀죠. 그 여름에 너무 습하면 에어컨을 쓰든지 제습기를 사용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증기 양이 보면은 포화 상태가 있고 불포화 상태가 있어요. 이 포화와 불포화는 2학년 때 용해도를 하면서 아마 처음 들어봤었던 용어일 거예요. 즉 최대한 녹을 수 있을 만큼 녹아서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를 보통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수증기로 포화가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공기 안에 공기가 무작정 수증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즉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맥스가 있다란 말이에요. 이거를 더 초과해서 포함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면은 공기가 수증기로 꽉 차면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현상은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여름철에 장마철에 비 올 때 그럼 공기가 어때요? 비 오면 습하죠. 그럼 습하면 우리가 느끼는 첫 번째, 엄마들이 제일 불평하죠. 빨래가 안 말라요. 증발이 안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게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공기 중에 꽉 차버리면 수증기가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증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대신에 여름에 습하면 우리가 얼음컵 놔두면 여름엔 물이 엄청나게 생기죠, 주변에. 근데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공기 중에 수증기 양 때문에 그런 거라서 결국에는 이 포화와 불포화라고 하는 거는 일정 양의 공기가, 일정 양은 여기서 일정 부피예요. 일정 부피의 공기가 수증기를 포함하는 데는 방금 얘기처럼 한계가 있어서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는, 자, 중요한 게 기온이에요. 온도마다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높을수록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샤를의 법칙 때문에. 그러면은 공기 분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그러면 공기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빈 공간이 상대적으로 커지니까 이 공간 안으로 뭐가 더 많이 들어오겠어? 수증기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포화 상태나 불포화 상태를 결정을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온도예요. 어떤 기온, 온도에서 일정 양의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면은 포화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포화고, 꽉 차지 않아서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불포화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포화와 불포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는 뭐다? 공기의 온도예요. 온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의 공기, 그러니까 공기가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최대 양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수증기로 꽉 찬 상태가 1kg의 공기가 있는데 이 안에 수증기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게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을 변화시켜주는 요인은 뭐예요? 여기 나와있죠. 기온이에요. 기온. 아까 방금 설명했죠.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그 이유는 기온이 높으면은 공기 부피가 멀어지기 때문에 공기 분자 간 거리가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그래서 수증기가 포함될 수 있는 빈 공간이 더 넓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예, 포화 수증기량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화 상태의 판단은 포화 수증기량하고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을 비교를 해준다. 자, 포화 수증기량은 정해진 값이에요. 온도마다 얼마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정해진 값이고, 실제 수증기량은 현재 내가 측정한 수증기 값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180보다 크면 키가 크다. 내 키가 100, 그러니까 사람 키가 100, 예를 들어서 180보다 크면은 키가 크다. 180은 기준점이야. 이게 포화야. 내가 176이야. 그럼 포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176은 실제 지금 측정한 값, 180은 기준값. 포화 수증기량은 기준값, 실제 수증기량은 지금 측정한 값. 이 둘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수증기량이랑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 그럼 무슨 상태? 포화죠. 이만큼 찰 수 있는데 실제 이만큼 찼어. 그럼 포화. 근데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보다 더 커. 그러면은 불포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개념은 이래. 자, 그래서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이랑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 그러면 포화고,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보다 포화 수증기량이 더 크면은 아직 더 찰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곡선 봐. 지금 2차 함수 곡선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구분선 곡선이 나오는데 보면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왜 근데 비례가 아니라 이렇게 나올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데,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게 이렇게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멀어지고 이렇게도 멀어지고 모든 방향으로 다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늘어나는 게 2D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로 늘어나냐? 3D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가 아니라 저렇게 제곱에 비례하는 것처럼 그래프가 나타난 거예요. 정확하게 세제곱에 비례겠지. 그치? 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도 올라가요. 지금 봐봐. 5도씨에서 공기 1kg 안에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냐면 5.4인데 15도씨가 되면 10.6이 되고 25도씨가 되면 20g으로 된단 말이에요. 점점 커지죠.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점점 커지게 되죠. 포화 수증기량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봐봐. A 기온이 15도씨인데 실제 수증기량이 10.6이고 포화 수증기량도 10.6이다. 여기 요 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현재 15도의 공기인데 현재 실제 수증기량이 여기에요. 근데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 공기를 예를 들어서 D라고 치면 얘는 포화예요, 불포화예요? D 공기는 현재 5.4만큼 수증기량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도시에서? 15도시에서. 근데 15도시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10.6이에요. 그럼 포화야, 불포화야? 불포화인 거죠. 10.6이 돼야 포화인데 5.4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C도 보세요. 2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20인데 C는 얼마예요? 10.6이에요. 그러면은 불포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곡선이 지나는 모든 점은 다 무슨 상태? 포화 상태. 곡선보다 아래 있으면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예요. 그러면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포화로 만들어 주려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즉 가로축으로 이동을 해서 곡선으로 올려버리던지 아니면은 세로축으로 올려서 곡선으로 올려버리던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온도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낮춰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수증기를 더 공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죠. 그죠? 온도를 낮춰주거나 아니면은 수증기를 더 공급을 해서 포화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20이니까 현재 갖고 있는 게 10.6이니까 10.6와 이거의 둘의 차이인 9.4만큼의 수증기를 더 공급을 해줘도 포화가 되고 아니면은 10.6을 포화 수증기량으로 하는 온도인 15도까지 온도를 낮춰줘도 포화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그죠? 그러면 포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포화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수증기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화가 되는 시점부터 물방울들이 서로 이 수증기가 뭉쳐서 뭐가 되기 시작해요? 물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 물의 기체가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는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가 바로 포화가 시작되는 온도예요. 포화가 돼야 봐봐. 지금 이 상태에서 수증기로 꽉 차 있지 않는데 온도를 낮춰주면 어떻게 돼요? 공기 부피가 점점 줄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요? 포화가 됐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온도를 더 낮추면 어떻게 될까? 더 줄어들죠. 이렇게 온도를 더 낮춰버리면 여기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보다 온도가 더 낮아서 부피가 줄어들면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더 줄어들죠. 그러면 아까와 지금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의 차이가 생기지. 예를 들어서 아까는 10g 포함할 수 있었는데 지금 온도를 더 낮추니까 8g 밖에 포함이 안 돼. 그럼 몇 g 차이가 나? 2g 차이가 나죠. 그럼 2g은 수증기로 포함이 안 되니까 뭘로? 물방울로 응결이 돼서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물방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가 된다라고 하는 건 포화가 되는 시점부터 뭐가 시작된다? 응결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불러준다? 이슬점이라고 불러줘요. 이슬점. 이슬점. 자, 보면은 이슬점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한다는 소리는 여러분들 상태 변화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액화가 일어나는 거죠. 액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기가 냉각되어서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입니다. 공기가 냉각되어서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 자, 다른 말로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온도. 이슬점은 공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온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온도. 그러면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온도인 이슬점이 높다, 낮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슬점이 높다란 소리는 결국에는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럼 이슬점이 높다란 소리는 이슬점이 낮다란 소리는 두 가지 봐봐. 그러면 이슬점이 얘는 30도야. 얘는 이슬점이 10도야. 그럼 둘의 뭐가 차이가 나요? 수증기 양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 양이 많으면 온도를 조금만 낮춰도 어떻게 돼요? 포화가 되죠. 금방. 그죠? 근데 수증기 양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조금이면 어떻게 되겠어? 온도를 많이 낮춰줘야지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래프 곡선에서 온도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A 공기하고 B 공기하고 두 가지 봅시다.
A 공기는 지금 갖고 있는 수증기 양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5 정도 되고요. B 공기는 갖고 있는 수증기 양이 한 1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는 여기서 온도를 쭉 낮춰줘 보면 여기죠. 이 곡선으로 가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가 포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공기 온도가 30도씨였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27도씨다. 그럼 A 공기는 몇 도가 되니까 포화가 됐어요? 27도씨가 되니까 포화가 됐죠. 그럼 27도씨가 무슨 온도? 이슬점. 포화 상태가 됐으니까 포화 상태가 된 온도 몇 도? 27도 이슬점. 그러면은 B는 온도를 쭉 낮춰가지고 15도씨까지 낮춰줬더니만 포화 상태가 됐어요. 그럼 B 공기는 이슬점이 몇 도? 15도.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증기 양에서 온도를 쭉 낮췄을 때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 여기가 뭐다? 이슬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슬점을 결정을 하는 거는 뭐예요? 현재 온도가 아니라 현재 온도에서 포함하고 있는 뭡니까? 수증기 양이에요. 수증기 양이 많으면 온도를 조금만 낮춰도 금방 포화가 되지만 수증기 양이 적으면 온도를 많이 낮춰줘야지 어떻게 돼요? 포화 상태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 양이 가장 중요해요. 이슬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나오면은 당연히 틀린 겁니다. 무조건 현재 포함된 수증기량이 많아야지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서도 봤지만 실제 수증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증기 양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는 소리는 온도를 조금만 낮춰도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 라는 소리예요. 네. 온도를 조금만 낮춰도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봐요. A를 온도를 27도씨까지 낮췄더니 포화가 됐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온도를 15도까지 더 낮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는 여기로 오잖아요. 근데 이미 포화 상태에서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와야 되냐면 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15도에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얼마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돼요. 근데 현재 얼마를 갖고 있어? A는 25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25를 갖고 있는데 온도를 15도까지 낮췄어. 그러면 얘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은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을 뭘로 만들어 버려요? 물방울로 응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얼마만 포함이 돼요? 10g만 수증기로 포함을 하고 그 차이인 15g은 뭘로? 물방울로 응결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다? 응결량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냉각돼서 이슬점보다 낮은 온도가 될 때 응결되는 물의 양, 그러니까 공기가 냉각돼서 이슬점이 되면은 응결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온도가 더 낮아지면 이만큼 낮아지면 이만큼이 응결량, 여기서 이만큼 낮아지면 이만큼이 응결량, 여기서 여기까지 온도가 여기까지 가면은 이만큼이 응결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응결량을 구하려면 현재의 실제 수증기 양과 얘를 냉각했었을 때의 포화 수증기량의 차이예요. 차이. 이게 응결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있고 온도를 낮춰졌을 때 포화 수증기량만큼밖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 둘의 차이만큼이 뭐가 된다? 응결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래프만 따라가 버리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A 공기는 불포화인데 냉각을 시작을 하면은 A-까지 오면 이제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포화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온도를 더 낮춰주면 포화 수증기 양이 여기 7.6밖에 안 되는데 얘가 갖고 있는 수증기 양이 얼마니까? 14.7이니까 이 둘의 차이만큼인 얼마만큼을 6.9만큼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응결을 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수증기로 포함될 수 있는 양은 온도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니까
현재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의 차이만큼 어떻게 된다? 나눠져 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알겠죠? 요 차이를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전 안 해본 계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복잡해요. 문제를 풀려면. 개념이 딱 들어오진 않아요. 자, 그럼 옆에 뒤에 있는 5문제만 한번 해봅시다. 답 맞춰봅시다. 1번은 5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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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 그 다음에 2번.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이죠. 지금 현재 비공기의 기온은 내려가면은 30도. 그죠? 실제 수증기량은 현재 상태의 수증기량을 읽어주시면 돼요. 20.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온도에서의 곡선 위까지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요. 이거 얼마예요? 27.1. 이슬점은 얘가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 25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여기서 실제 수증기량이 제일 적은 공기는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제일 적은 거 여기서 누구예요? D죠. 그죠?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공기는 온도가 제일 높은 공기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구? B. 포화 상태의 공기는 곡선 위에 올라가 있는 점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따라 누구? A. 불포화는 곡선 아래에 있는 점이 다 불포화예요. 그러니까 B, C, D. 이슬점이 가장 낮은 공기는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공기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누구예요? D. 그죠? 그럼 여기서 A하고 C하고 D는 뭐가 똑같을까요? A하고 C하고 D는 뭐가 똑같을까? 에? 아니죠. A하고 C하고 D는 뭐가 똑같아요? 온도가 똑같지? 그 온도가 똑같으면 뭐가 똑같아요?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A하고 B하고는 뭐가 똑같을까? A하고 B하고는 뭐가 똑같아요? 둘이? 뭐가 똑같아? 둘이 가지고 있는 뭐가 똑같아? 수증기 양이 같죠? 그럼 뭐가 똑같아요? 이슬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잘하면 돼요. 자, 즉 기온이 그러니까 현재 기온이 같은 공기는 뭐가 같다?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 그 다음에 현재 실제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는 뭐예요? 이슬점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 두 개만 알고 있어도 안 틀리는 문제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비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기온을 30도씨에서 왼쪽으로 가서 포화 상태가 만나는 온도인 몇 도까지 낮춰주던가 25도씨까지 낮춰주던가 아니면 현재 비공기의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20이죠? 근데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27.1이죠? 둘의 차이 7.1g만큼을 더 공급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비공기를 15도로 냉각을 시키면 지금 비공기의 현재 수증기 양이 얼마예요? 20. 15도씨로 냉각했을 때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입니까? 10.6. 따라서 둘의 차이인 9.4g이 바로 응결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